차라리 한 달 내내 빠졌으면 아 이번 달 죽었어 막 이러는데 왠지 뭔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끝날 때 좀 이렇게 안 좋게 끝나는 그런. 오늘 이슈는 바로 슈퍼개미의 시장 점검 2월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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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준 세무사입니다. 지난달에도 월말에 나왔는데요. 오늘도 월말에 나와서 네. 좀 시장의 흐름, 2월 달의 마감 흐름과 3월 달의 가벼운 전망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세무사님 나오실 때마다 항상 그 전날의 종가가 아주 폭락해 있어요. 지난번 1월에 출연하실 때 코스피가 3,000이 붕괴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또 이제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고 지난 이제 금요일에 코스피가 2.8%. 그렇지 않아도 네. 저도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뭐 오프라인 강의도 했었고 네. 뭐 지금 이렇게 김 작가님한테 말일날 이렇게 오는데 어떤 강연 같은 거를 할 때는 사실은 어제 종가가 어땠지? 이게 좀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의 이런 심리 상태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1월 말에 올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3,000이 딱 붕괴된 그 주에 왔었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사실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도 좀 자꾸 안 좋은 때 오지? 마치 야구로 치면은 구원투수. 구원투수인데 그것도 뭐 무사말루? 무사말루에 자꾸 이렇게 내가 와야 되지? 뭐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설명을 가볍게 한번 이제 지수부터 드려보면. 네, 그 지수하기 전에 네. 그 세무사에 대한 이제 또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가벼운 소개, 정말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시니까. 안 유명합니다. 네, 슈퍼게임 이정규 세무사님, 세무사, CFP, 국제공인재무세계사 자격증 있으시고 아주 예전에 챔피언십 지분 공시 9.76% 하셨었죠. 그리고 키움증권 실전 투자대 4년 연속 수상 1위 한 번, 2위 한 번, 3위 두 번. 그리고 저서로 부자의 공시, 삼박자 투자법, 슈퍼게임이 왕초보 주식서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 보면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 수익률 대회, 지분 공시, 도서 출간 이 삼박자를 사실 다 달성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뭐 실전 투자대에 나가서 상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따로 주식 투자 책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뭐 지분 공시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다를 잘한다라는 거는 정말 힘든 거죠. 저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의 가치관이 약간 네. 어떤 전문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스페셜리스트가 있고 멀티플레이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분야를 정말 막 파는 분, 그죠. 좀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융복합 시대니까 많이 알면 좋다라는 가치관이 있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다양한 걸 아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도 뭐 매매도 하고 투자도 하고 뭐 선물 옵션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하고 국내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스타일인 거고 그게 꼭 옳다는 건 아니죠. 하나만 정말 한 분야만 해서 그 분야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자, 예를 들면 뭐 축구 선수라면 내가 공격수면 드리블 골 객전력이 높은데 보통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비가 약하다거나 그렇죠, 패스가 약하다거나. 그렇죠. 근데 드리블도 잘하고 골도 잘 넣고 패스도 잘하고 이제 수비까지 잘하는. 나쁜 말로 하면 어중간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 이제 세무사님의 이제 지난 2월 시장 리뷰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이 꼭 말씀드리는 게 주간 마감은 금요일, 또 월간 마감은 당연히 마지막 일,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분기 마감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네.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그럼 반기 마감 6월 말, 그리고 연간 마감 12월 말. 이렇게 주식 투자자들은 어떤 기간의 끝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 자체도 그렇잖아요. 재무제표의 회계 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 말 현재의 자산 상태 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손익계산 뭐 이런 식으로 기간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적어도 주식들 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바빠서 1일 마감은 못 하더라도 조금 그래도 시간 내셔서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 못 낸다는 건 사실 변명일 수 있으니까 주간 분석 정도 꼭 하시고 특히 월간 분석은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월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죠. 그 월간 분석 못 하신 분들은 이제 김작가 TV에서 세무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딱 한 번에 정리되는. 거래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월봉으로 딱 찍어 놓으면 돼요. 그럼 이제 한 달 동안 어땠니? 그래도 1.23%가 상승을 한 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막 다들 다 죽는 소리 냈어도 거래소 지수는 올랐던 한 달이에요. 오르는 달이에요? 그렇죠. 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지? 그렇죠. 일봉으로 보면 왜 그랬냐면 우리가
그때 말씀드렸죠. 1월 말에 네. 완전히 급락하고 2월의 장이 시작됐죠. 아. 근데 2월 첫날에 굉장히 강한 양봉이 나왔죠. 네. 그래서 그 양봉의 시초가보다는 아직 안 깼잖아요. 네. 그래서 1월의 마감 지수보다는 오르고 끝났다. 아주 오르긴 했다. 거의 코딱지만큼. 근데 이제 고점보다는 밀린 거죠. 그럼 고점은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네. 2월의 고점이 한 6% 올라갔었으니까 이런 달은 사실 투자 심리가 어떠냐면 뭔가 누군가 나한테 줬다 뺏은 느낌? 굉장히 강아지들한테 뭔가 줬다가 뺏으면 열받아하고 계속 짖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기분 안 좋은. 그래서 투자 심리가 좀 차라리 한 달 내내 빠졌으면 요번 달 죽었어 막 이러는데 왠지 뭔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끝날 때 좀 이렇게 안 좋게 끝나는 그런. 보통 주식 투자도 예를 들면 제가 1,000만 원 투자해서 5천만이 됐으면 사실 내 원금은 1,000인데 5천이 된 순간 내 원금은 5천이 그렇죠. 그래서 2월의 한 달은 결과적으로는 한 달 시초와 종가로 보면은 약간의 상승이 있었고 상승했구나. 반면에 고점 대비는 거의 한 6%, 5% 빠진. 근데 이제 이건 거래소의 이야기고요. 네. 코스닥은 사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코스닥은 한 달 동안 많이는 안 빠졌고요. 1.58%가 빠졌고 역시 제일 최고가와 비교한다면 최고가가 6.71이니까 네. 최고가 대비 거의 한 8%가 8%.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월 말과 2월 말은 크게 빠지지 않았는데 왠지 2월의 고점 대비는 지수가 8%면 내 계좌는 한 10%, 15% 빠졌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는 좀 심각한 그런 수준이었고요. 그럼 이제 이 하락의 이유를 알아야죠. 그래서 네. 이 중순부터 좀 이렇게 빠졌는데 네. 사실은 1월 달에 이렇게 빠졌던 1월 달에도 거의 말에 빠졌었잖아요. 네. 그때의 키워드가 공매도 또는 게임스탑이었다면 이번 이제 2월 달 한 1, 2주 정도의 하락의 키워드는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과연 기준금리가 오를 것인가. 이 두 가지 재료가 계속 얽혀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이건 좀 너무 깊은 분야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금리는 연방준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있고 네. 그리고 시중에서 결정되는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 채권금리나 국채금리가 있죠. 네. 근데 미국의 경우에 지금 특히 2월 달 들어서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1.4는 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전망을 깨고 막 1.5까지도 올라가고 그러면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기준금리도 올릴 거야라고 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주식이 올라갈 때 추세적으로 더 오를 거야처럼 금리도 계속 올라가니까 그럼 기준금리도 올리겠지. 그럼 기준금리 올리면 당연히 주식시장은 좀 빠지겠지. 뭐 이런 게 지금 거의 한 일주일 이상을 좌우했던 재료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는 결국은 시장에선 올랐지만 정책적으로 올리는 정책금리, 기준금리를 담당하는 연방준비이사의 의장인 우리 제롬 파월이죠. 이름 외우기 어려운 예전에 우리 김영철 개그맨님이 뭐 힘을 내요 슈퍼 파월 딱 그 똑같아요. 파월이에요 파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우리에게 제가 원래 요즘 좀 무리수를 많이 제 유튜브에는 이렇게 웃기면서 합니다. 그래서 그 슈퍼 파월 힘 제가 왜 그거를 하냐면 이 파월 이분이 지금 우리에게 좀 힘을 주고 있는 상태인 거죠. 왜냐면은 이분은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올라갈 것 같아 했는데 이분은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는 거죠. 안 올릴 거야. 그러니까 발표했었잖아요. 3년 동안 안 올릴 거야. 그리고 물가 인상률도 이 정도면 참을 수 있어.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재료가 섞여 있다. 기준금리는 안 올린다고 계속 그 슈퍼파월이 해주시는데 시장에서는 또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럼 채권금리가 더 안 오르든지 아니면 기준금리 올려야 되는지 좀 우리 주식 초보자들은 특히나 헷갈리는. 근데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본다면 사실은 우리나라 주식 격언에도 있어요.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 그렇죠. 근데 미국은 특히나 연방준비이사에 반하지 말라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장의 파워가 굉장히 세요. 뭐 예전에 그린스펀 이런 분들은 그렇죠. 그린스펀 이런 분들이 한마디에 그냥 주식시장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앨런 파월 의장의 약발이 좀 약한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2월의 흐름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1월, 2월에 좀 박스권이죠. 이 박스권의 흐름과 다른 나라 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당연히 이제 미국을 먼저 봐야죠. 야, 이제 세계 증시까지 함께 보여주시는 그러면은 다우지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의 월간
상승률은 한 3% 정도라서 지금 2월이 무슨 급락장이다 아니면 2월은 이제 장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월 후반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처럼 요번 주에 안 좋았던 거죠. 요번 주에 이틀 동안 안 좋았던 거고 그 전인 수요일까지는 역사적 신고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역사적 신고가에서 주식시장의 꼭지를 논하는 건 정말 너무 예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까지는 역사적 신고가였는데 뭐 아무리 주변에서 악재가 있다고 해도 1월 달에 게임스탑의 악재, 또 2월 달에 채권금리 상승의 악재에도 수요일까지는 신고가를 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틀 동안 빠져서 이것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나스닥은 사실은 다우보다는 먼저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기술주가 더 갖는구나라는 거를 공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시대에서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기술주들은 특히 성장주들은 오늘의 이익보다 미래의 이익이 더 큰 거거든요. 근데 그 미래의 이익을 오늘의 주가 평가로 땡길 때 금리로 할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로금리일 때는 할인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현재의 가치평가가 굉장히 고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의 이익을 땡길 때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현재 가치평가를 할 때 좀 낮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가 좀 더 불리함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면 보통 금융주들이 금리 상승의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금융주들은 기술주 또는 성장주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왜 다우보다 나스닥이 더 빠졌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코스닥은 그렇다 쳐도 그러면은 거래소는 다우랑 흡사하게 가야지 거래소도 지금 1, 2월 동안 왜 이렇게 못 올랐냐. 그러니까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시가총액 상위 그룹들이 지금 대부분이 기술주, 성장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좀 더 약했던 이유는 지금 금리가 가장 큰 재료인데 금리가 가장 큰 재료일 땐 기술주가 안 좋다. 근데 우리나라의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를 담당하는 종목들이 대다수가 기술주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주 해석이 너무 쉽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아, 감사합니다. 아, 명쾌합니다, 아주. 아, 근데 뭐 명쾌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수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월 달에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될지, 그런 걸 좀 예상 또는 현재 진단을 좀 더 이제 하나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탑다운, 저는 사실은 그래요. 아까 축구 경기도 말했지만, 공격수가 있고 수비수가 있고, 또는 골키퍼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식 분석하거나 주식을 뭐 슈퍼게임이거나 잘하시는 분들도 탑다운인지 버텀업인지 가치 투자인지 뭐 매매인지 뭐 분명히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런 걱정은 좀 되더라고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저 지금 떠들고 말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은 뭐가 특기지를 알고 보는 게 사실 좋거든요. 뭐가 베이스인지 알고. 네, 왜냐면은 그걸 모르면 너무나 다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10명의 전문가의 방송을 들으면 10명이 다 다른 말을 하는데 그거를 저처럼 좀 오래된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들은 10명의 걸 보면 아, 저 사람은 저런 말, 저 사람은 저런 말 그거를 구분해서 듣고 걸르거나 남길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10분이 다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나보다. 그쵸. 근데 나보다 잘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잘하는지조차 잘 모르시니까 그럼 저는 간단하게 한 30초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탑다운이에요. 탑다운을 안 하시고 버텀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탑다운은 방금 지수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산업 업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으로 내려가는 거 그게 이제 탑다운이고요. 그리고 저는 매매도 하고 투자도 하는 분이에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나 정신이 없다 지금. 내가 왜 나 스스로를 분이라 그러고 있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중장기 투자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데이 트레이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있죠.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말이 도박이란 말이 아니고 매매란 말이거든요. 외국 서적에 가도 외국 가서 주식 투자 서적 가도 트레이딩이라는 제목에 달린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매매의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매매도 하고 투자도 하는 두 가지를 좀 다 하는 스타일이고요. 뭐 해외 주식이건 국내 주식이건 다 하는 스타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어떤 주가 평가를 할 때
가치를 베이스로 하는 재무제표도 보지만 차트도 보고 그리고 또 정보도 보는 이렇게 네. 좀 그래서 제가 삼박자라고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이제 산업 업종을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 업종을 볼 때 그냥 업종 차트를 봐도 되는데 업종 차트를 보면 그 업종 차트에는 그 업종의 종목들이 n분의 1로 녹아들어야 있거든요. 그럼 차라리 우리 시가총액 상위 한 20위 정도만 봐도 상위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부분이 다 나와요. 그러면 어차피 산업 분석한 다음에 탑픽 종목을 잡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탑픽 종목을 잡아내려면 그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아예 보는 게 산업과 종목을 동시에 보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는 걸 좋아하고요. 네이버가 시총 지금 이제 3위까지 올랐네요. 그렇죠. 언제 3위? 전에 5위인가 4위인가 굉장히 했던 지금 것 같은데. 김 작가님의 주식 실력이 올라가고 있는 아니 겁니다. 네이버 카카오는 원래 10위쯤이었는데. 김 작가님의 주식 실력이 좀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쵸? 네, 맞습니다. 제가 시가총액을 이렇게 상위 종목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런 변화를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올라갔어? 왜 올라갔지? 딴 애들은 왜 밀렸지? 그러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당연히 2월 달에 올라갔죠. 왜냐면은 다 호재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그리고 호재, 카카오 액면분할이나 네이버, 빅히트하고의 MOU 이런 거는, 이런 호재보다는 얘들이 갈 때였기 때문이죠. 왜냐면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중에서 조정을 잘 일찍 받았거든요. 네. 이게 일찍 받고 지금 2월 달에 신고가를 쳤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시에 2월 달에 신고가를 쳤기 때문에 당연히 시총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리고 또 시총이 바뀐 게 포스코가 좀 올라가 있어요. 올랐네요. 포스코가 올라가 있는 이유는 얘가 2월 달에 잘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2월 달에 약간 흘러내렸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좋았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 두 종목 중에 삼성전자는 좀 흘러내렸고 SK하이닉스는 좀 좋았다. 그럼 이렇게 단기 추세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좋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3월 달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좋을지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말엔 반대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찬성할 수도 있지만 반대를 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주린이 초보분들에게 삼성전자 사면 돼. 근데 이게 정답이면서 정답이 아닌 거죠. 무슨 뜻이냐면 주식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사면 돼가 맞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 정말 시간이 없고 주식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근데 은행에 넣어놓기 싫고 그냥 한 종목만 갖고 있을게. 딱 그 조건. 한 종목만 갖고 있을게라고 아예 못을 박아 투자하는 사람이. 그러면 한 종목은 2천 종목 중에 삼성전자를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한 종목만 갖고 있을 거야라고 개인이 한정을 짓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만 사는 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위해서 7, 8종목을 사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더 좋을 때도 있고 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잘 못 가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1조짜리 5천억짜리 반도체 소부장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장일 뿐인 거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걸 사는 게 돈을 더 버는 건데 굳이 삼성전자만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어쨌든 2월 달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확실히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관련주에서 시가총액 1위, 2위의 대장주 인 건 당연한 건데 꼭 대장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시간이 되고 너 삼성전자보다 더 잘 오르는 반도체 관련주 찾고 싶은데 그럼 찾아보면 있는 거죠. 당연히 2천 종목 중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반도체 관련주고 그 중에는 부실주가 아니고 1조, 2조짜리 굉장히 우량한 반도체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김 작가님이 너무나도 메인 눈으로 네이버가 언제 3위야? 2월 달에 올랐으니까 3위죠. 그래서 네이버가 올랐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이 대장주격 종목들 중에 조정을 좀 제일 일찍 받았어요. 9월부터 거의 4, 5개월 받았거든요. 이 기간 동안 11, 12월 동안 사실은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었고 또는 2차 전지애들 LG화학이나 삼성SDI 많이 오를 때 네이버랑 카카오는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1, 2월 달에
쟤네들이 쉴 때 얘가 오르는 거죠. 우리는 이런 걸 순환매라고도 하죠. 그래서 좀 조정을 오래 받은 애들이 얘네가 이제 좀 가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간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혼자 간 것도 아니고요. 카카오도 다 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 요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리고 카카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역사적 신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역할을 확실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 지난달에서는 말씀 안 드렸던 기법 중에 오늘 제가 주도주 기법을 말씀드릴 건데 그 주도주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게 진짜 주도주죠. 네이버 보세요. 조정을 받고 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네이버와 카카오 보유자들이 거의 한 4-5개월 동안 속을 타고 있었겠죠.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안 끝났어 하고 실제 한 번 더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랑 카카오가 상승이 좀 나왔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2차 전지 3대장인데요. 2차 전지 3대장은 2월 달 중순 이후로 조정폭이 좀 컸어요. 그러면 보면 LG화학 조정폭이 확실히 컸죠. 그리고 삼성 SDI도 역시 조정폭이 컸어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조정이 저 두 종목보다는 덜하지만 컸어요. 그러면 역시 우리는 늘 이유를 생각해야 돼. 그냥 가만히 떨어졌네 어떻게가 아니고 왜 그랬을까? 그러면 일단은 테슬라 주가와 연동된 게 좀 컸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테슬라가 여러 가지 좀 주가 급변동의 재료들이 있었어요. 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올리기도 하고 또는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고 떨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비트코인과 관련된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 또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과 연동돼서 이렇게 2차 전지 배터리 3인방이 좀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2월이다. 굉장히 많이 흔들렸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왜 오늘 주도주 공부를 같이 할 거냐면 만약에 2차 전지들이 이번 장이 주도주였다면 이번 하락이 매수의 기회인가? 아니면 진짜 다 던지고 이제 더 이상 2차 전지 안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죠. 자, 그다음 현대차하고 기아차. 현대차는 2월에는 그냥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기아차는 반대로 2월 초에 급등하다가 급락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역시 왜 그랬을까? 재료를 찾아보면, 기아차는 애플카와의 협업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2월 초에 올랐다가, 야, 우리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떨어졌다가, 이제 엊그저께 금요일날, 뭐 다시 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제 오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장이 확실히 변동성이 큰 장이라는 걸 느끼는 게, 원래 시가총액 뭐 30조, 50조짜리가 막 이렇게 후다닥 오르고 후다닥 오르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오를 때도 굉장히 빠르게 오른 거고요. 내릴 때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면서. 기울기가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주식 투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도 성립이 되는 게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떨어지니까 이건 일단 변동성이 크다. 즉 위험이 크다. 그 대신 잘만 타이밍을 잡으면 수익도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뭐 잔잔하게 움직이는 애들은 뭐 위험도 적겠지만 기대 수익도 적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코. 그럼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달에 성장주들 또는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철강주의 대장주인 포스코가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이면서 시가총액이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요 정도까지예요. 뭐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2차 전지 3대장, 뭐 요 정도 가장 궁금해 하시니까 여기까지만 업종을 봤고요. 이제 오늘은 지난달에 안 했던 주도주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주도주.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